안녕하십니까. 진혼바이오텍 김학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위한 세무 회계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다양한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에 대한 어떤 이학적인 연구, 이걸 우리 과학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신약과 다양한 적용을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내고 이것이 공학의 레벨이죠. 공학의 레벨이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자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 경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세무 회계 포인트죠.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퍼포먼스, 성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비용으로 책정을 하고 어떤 것은 뭐 소모성 비용으로 책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임상 3상 올라갈 때에 그런 바이오 기업의 상장사들의 주요 이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이오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딱 맞게 이제 준비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우리 어, 박상륜 세무사님을 모시고 바이오 기업을 위한 세무회계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요세무에게 박상윤 세무사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바이오 기업을 위한 세무회계 관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근데 뭐 바이오 기업이라고 다른 기업들과 특별하게 차별점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임상 단계에서 그거를 비용화하느냐, 자선화하느냐, 그리고 뭐 정부 정책 자금을 이용할 때 이제 재무 관리를 어떻게 포인트를 두고 하느냐, 좀 그 차이들이고, 예, 기본적인 강의 구성은 일단은 제 양력이고요. 2014년도에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15년도에 개업해서 지금까지 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실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일단 강의 구성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 창업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 신고 발생하는 세금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세안,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체 운영 방법, 네 번째는 기본적인 절세 방법,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 및 바이오 기업의 초기 투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때 세금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틀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그리고 원전세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을 올리면은 수익이 발생하겠죠. 예, 수익은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세는 계속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급가액이 500이면 그에 대한 부가세가 10%, 50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출이 있을 텐데, 이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매입 비용, 그리고 인건비, 기타 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매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입 비용이 예를 들어 200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부가세가 20이 잡힐 거고,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서 매입에 대한 비용, 그 부가세를 차감한 게 우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때 발생한 게 부가가치세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월달, 7월달에 신고 납부하시는 거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하는 것들을 원천세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매달 또는 반기마다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인건비 신고 방법은 사대보험을 가입한 상용직과 일용직, 그리고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걸 이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을 해주게 되면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예, 소득세는 매년 5월, 그리고 5월 또는 6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시고, 법인세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 세금은 이렇게 큰 틀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이렇게 세 가지 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기억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제 바라보는 적격증빙은 여기 나와 있듯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에 공제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고된 인건비를 적격증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수익과 이익의 차이가 이 적격증빙이죠. 이 적격증빙들과의 차익이 커질수록 조사 위험성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세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꼼꼼하게 누락 없이 적용을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공제나 감면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제감면세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통합 고용세액 공제, 통합 투자세액 공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적용을 해주셔야지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장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상태에서 우리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정말 큰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 영어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통합 고용 세액 공제인데 이 메리트가 굉장히 큰 세액 공제입니다. 우리가 일단 수도권 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청년 또는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우리 사무실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매년 1,550만 원씩 3년간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대략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세액을 좀 절세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파워풀한 세액 공제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을 제외한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950만 원씩 3년간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우리가 고용이 증가시킨 다음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분명히 주는 혜택에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후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3년간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은 감소되는 부분만큼은 다시 추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표 그리고 주주와 특수관계인 및 원천세가 나오지 않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 인원을 계산할 때 인원수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올라간 세법 개정안에 보면은 2025년도부터는 2,400만 원까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수도권 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400만 원까지 공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시근로자는 1,500만 원까지 공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개정이 되게 되면은 그 이제 사후관리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3년간 공제 적용하던 걸 2년간 공제를 아마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후관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좀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통합 투자세액 공제입니다.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자산가액의 10%를 공제해주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 공급업, 유흥주점, 호텔, 여관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산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그리고 기타 무형자산 모두 해당이 되게 되어 있으며, 인테리어나 차량, 비품 등은 제외되게 되어 있고, 보조금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받았던 세액공제액,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 그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모두 빠짐없이 해당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지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두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시게 되면은 전담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까지 인력개발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 수령 시 지원금은 차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재보험료는 해당이 안 되고, 연구원 중에 주식을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주나 그리고 임원, 그리고 그 특수관계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수 연구용 그리고 시범 제작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 구입비도 당연히 연구개발비에 해당돼가지고 공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거는 인건비 부분만 처리를 하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 쪽에서 순수 연구용으로 시범 제작을 하거나 순수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이나 부품, 원재료, 시약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챙겨 주셔가지고 제출을,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것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기업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연구개발비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돈을 받고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구장비에 대한 운용리스료는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연구장비에 대해서 금융리스나 직접 구입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시는 거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2번에서 본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우리가 연구개발을 위탁한 비용도 연구개발비에 해당이 되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업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이미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단순 제작하는 활동, 그리고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크고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세무서에서도 당연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건 좀 정확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순수 연구개발을 위한 매입 비용 및 인건비가 공제되는 것이고, 우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용역 또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나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가 작성이 의무화가 돼가지고 반드시 좀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것도 세무서에서 나중에 그 조사 대상자 선정이 되시면 사후관리 중에 하나이므로 반드시 저 부분은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인데, 이것도 놓치는 사무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업종은 연구개발업과 제조업이기 때문에 보통이, 그러면 수도권 외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30%, 연구개발업도 30%를 산출세액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놓치는 사무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액 감면인 거고요. 그리고 소기업 기준으로 감면율은 나와 있는 거고,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의 반이 감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조업이나 연구개발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3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그 소기업과 중기업 차이는 매출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연구개발업이 주업종이면은 그 매출액이 30억 이상이면은 중기업이 되는 거고, 제조업이 주업종이면 120억 이상이면은 중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 이 감면율이랑 좀 기간을 보겠습니다. 창업을 하시게 되면,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요건, 그러니까 업종이나 그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50%를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수도권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5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업종 요건은, 그러니까 우리 업종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종 요건이나 창업 요건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간략하게만 좀 정리를 했고, 업종 요건을 보시면은 제조업, 연구용역업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창업 요건은 세 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생애 첫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창업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합병이나 분할, 법인 전환, 포괄 양도양수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으시려면은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신청을 하셔야지 적용을 받는 건데, 무신고 시에는 적용받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있는데, 예, 이것도 감면율을 보시면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확인받은 해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랑 좀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중복해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 둘이 합산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면 요건은 좀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유형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일 것, 그리고 이 업종이라는 거는 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과 동일한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조나 아니면 연구개발업이기 때문에 예,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인데, 이 소득세 왼쪽에 있는 소득세율과 그 오른쪽에 있는 법인세율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세율이 워낙 높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마 5손가락 안에 소득세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한 1억 5천 정도, 당기순이익이 1억 5천 정도만 되시면은 35%의 소득세를 부과를 받고, 그의 10%인 3.5%의 지방세를 부과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시고, 국민연금 9%, 그리고 건강보험료 약 8%. 그렇게 되시면은 우리가 1억 5천 정도를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대략 50% 정도의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소득세 신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이것도 당연히 간접세로 우리가 매달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득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추후에는 세금 부담 때문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이후부터는 예, 9%, 19%, 21%,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 본인 인건비는 소득세에서는 차감이 되지 않는데, 법인세에서는 당연히 차감이 돼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에서 높은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법인 전환을 할 때, 예, 그때 가장 좀 중요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업권 평가를 해가지고 그 영업권을 법인에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법인 자금을 약 5억 원 정도 인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따지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수준이 대략 한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를 부담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50%가 훨씬 넘는 그 실효세율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영업권 평가한 후에 기타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2억 원이 됩니다. 그 말은 즉 60%를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60%를 그냥 나라에서 경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대략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두 차익만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5억 원 인출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1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영업권 평가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할 때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한테 영업권 평가를 받아가지고 5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5억 원 같은 경우에 법인에서는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형자산이 돼가지고 매년 또 감가상각을 통해 가지고 5년간 또한 1억 원 정도를 법인세로 또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권 평가는 법인 전환을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셔가지고 법인 전환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영업권 평가는 반드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허권도 같은 로직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로직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이 많이 막힌 게, 예전에는 법인 운영하면서 법인 대표님 명의로 특허권 출연을 하셔가지고 법인에 매각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해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세워서 내가 법인 자금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해가지고 특허권만 대표자 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특허들을 낼 수 있다면 내 가지고
나중에 그걸 법인 전환할 때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법인이 내가 그 갖고 있는 특허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많이 나와서 법인의 가치가 증가 시에는 그때 법인이 양도해 가지고 영업권이랑 같은 로직으로 법인 자금을 좀 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표권도 마찬가지의 로직인 거고, 그 개인 사업자를 혹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계시면은 반드시 특허랑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운영하시면서 대표자 본인 명의로 출원을 최대한 좀 많이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법인 전환을 할 때, 그 영업권 평가할 때 예상 세금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예, 가정입니다. 그 영업권 평가 시 예상 세금이랑 수수료는, 그 모든 세금은 지방세 10%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영업권 평가는 임의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예, 감정평가 비용이나 제반 수수료는 대략 평가액의 한 1%에서 1.5% 사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해 편의를 위해서 타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했을 때 따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거를 5월달에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가 되게 되어 있는데, 타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그냥 이해 편의를 효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타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 부분만 가지고, 예, 효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업권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기타소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업권 평가액은 대략적으로 5억 정도라고 제가 아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 인정액, 나라에서 기타소득에 대해서 영업권은 일률적으로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90%까지 인정이 됐었는데 이게 절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60%까지 내려왔고, 예, 추후에 아마 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5억을 인출할 때 필요경비를 60% 인정해주면 3억이고, 그럼 우린 소득금액 2억이기 때문에 2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억에 대해서 22%인 그 4,400만원을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2억에 대해서 실제 세금을 따지면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대략적으로 6,200 정도가 되는데, 그럼 제가 5억을 인출하면서 실효세율은 12.33%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원천징수세액 4,400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한 1,800 정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 효과인 거고, 법인세 효과를 또 보시면은 평가의 5억은 법인 장부에 무형자산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억씩, 왜냐면은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 상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억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 법인세율은 20.9%로 그러니까 19% 지방세 포함해서 20.9%로 정한 게, 기본적으로 영업권 평가를 해가지고 법인의, 그러니까 소득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업권 평가를 해가지고 법인에 영업권을 넘기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거의 2억은 무조건 넘어야 이것도 진행을 하시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19%, 지방세 포함해서 20.9%로 가정을 했고, 그럼 우리가 5억을 매년 1억씩 비용 처리를 했을 때 절세액은 대략 2,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년 동안 생각이 맞춰졌을 때에는 한 1억 500 정도가 절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소득세 6,200 정도 납부하셨고, 우린 소득세는 6,200밖에 납부를 안 했는데 5년간 법인 절세는 대략적으로 1억 500 정도가 절세가 되면은 우리는 그 6,200을 납부한 것이 오히려 아닌 4,300 정도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영업권 평가해가지고 넘기는 부분은 실효세율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운영인데, 우리가 법인을 운영을 하는 이유는 개인 사업자의 좀 과도한 세금, 또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투자를 받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외형적으로 당연히 커 보여야 되기 때문에 법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코 근데 법인을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법인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법인의 그 아까 보셨듯이 낮은 세율을 이용해 가지고 소득자, 그리고 소득의 귀속기간을 분산해 가지고 절세를 통해 가지고 개인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체의 구성은 소유자, 그리고 운영자. 소유자는 주주, 그리고 운영자는 임원입니다. 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판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죠. 연에 2천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따로 별도로 붙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는 대부분 이제 가족들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배당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예, 절세를 하셔가지고 법인돈을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고, 운영은 임원이 하는 것입니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상여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급여나 상여 같은 경우에는 사대보험이랑 그리고 이제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퇴직금은 사대보험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법인의 이제 운영 구조는 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당연히 증빙 발행하셔야 되고, 그 매입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당연히 증빙을 수취하시면 되고,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세 신고하시면 되고,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무조건 통장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법인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항상 좀 명목이랑 증빙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영하시다 보면은 가지입금 하시는데, 가지입금은 그냥 명목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을 하신 겁니다. 그 명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매입했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수취하는 거고, 인건비 같은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거고, 이게 나는 실제 매입 비용인데 세금계산서나 아니면은 이게 실제 인건비인데 원천세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은 장부상에는 당연히 가지입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가지입금이 많아지게 되면 법인의 가지입금에 대한 이자 당연히 주셔야 되고, 그 이자도 법인의 수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법인이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이사한테 상여 처분을 통해 가지고 대표이사한테 그 소득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금은 쌓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가지금의 반대말이죠. 그건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예, 추후에 세금 없이 당연히 빌려줬기 때문에 회수 가능하고, 보통 가수금의 발생 원인은 손실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 자본금 이상의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 돈을 계속 예,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고정자산 등을 취득할 때 회사 돈이 없을 때는 당연히 대표이사 돈을 넣어가지고 취득하기 때문에 발생하시는 거고, 그리고 매출 누락 같은 경우에는 회사 통장으로 내 매출이 입금이 됐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은 장부상에 당연히 가수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입금이 많은 회사 또는 가수금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사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 부분도 관리를 하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익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가치죠. 이익요금이 커지면은 자본이 커지기 때문에 회사 가치가 커지는 거고,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익요금을 늘려줍니다. 여기서 마감 계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감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매년 당기순이익이 나게 되고 쌓이게 되면은 그걸 이익요금이라고 부르는데, 이익요금이 커지게 되면은 자본이 커질 것입니다. 그럼 회사 가치는 당연히 커질 것이고, 예, 법인의 가치는 자본의 가치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할 때 자본이 커지려면 자산이 커지든가 부채가 줄어들든가, 자본 자체가 커지려면 이익요금이 커지든가 자본금이 커지든가, 자산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이익요금의 증가도 자본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가로 어차피 평가를 해가지고 추후에 뭐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나 특수환경인간 주식 거래를 하더라도 어차피 시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순자산 가치, 그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는 자산의 가치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걸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치를 가중평균해 가지고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상장 주식의 시가가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속세, 증여세, 특수환경인간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체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익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근데 그 돈을 어떻게든 빼야 되는데 그걸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회사법이나 세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치법
자치법인 그 자치법규죠. 정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이 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드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정관에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스탁 옵션이나 임원급여, 임원 임직원의 이제 급여, 성과급, 퇴직금, 그리고 이제 학자금 같은 경우도 다 정관에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그대로 다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급여로 봐가지고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거래, 특수한 개인과 이제 주식거래할 때 주식거래 전에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비특수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 그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 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개인이 아닌 사람이랑 주식 거래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특수한 개인이랑 주식 거래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가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가 평가를 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액면가 그대로 주식 거래 했을 경우에는 이익요금이 커져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회사의 가치는 자본금의 가치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본의 가치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액면가라는 건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치로 액면가로만 주식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주식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저가양도,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거를 시가가 낮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가양도 같은 경우에는 시가로 반영해가지고 파는 사람한테 양도세, 주식을 받는 사람한테는 증여세를 추후 이제 부과를 시키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이런 점들을 잘 잡아내지 못하거나 크게 유심히 지켜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연락이 대부분 오는 편이라서 주식 거래 전에 반드시 담당 세무사님들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명목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통장에 나갈 때 명목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격증빙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하셔야 되고, 이제 개인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인건비 무신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실제 나가는 인건비를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고를 하시는 게 무조건 제 생각에는 볼 수 있는 혜택이, 신고 안 하시면은 사대보험료 안 내는 거 빼고는 우리한테 이득이 없는데,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사대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개인 소득세에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고용 세액공제, 고용이 증대하면은 당연히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신고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 안 하시면은 가질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신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좀 소득을 배분하고 그 주주의 다각화로 인해 가지고 배당 정책을 좀 잘 사용하시면은 절세를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보통 이제 자녀들이 주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매년 배당을 통해 가지고 자금 출처도, 미성년 자녀도 자금 출처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몇백억씩 증여세를 물더라도 주식을 증여해 주는 게 매년 자녀들한테 이제 배당도 해줄 수가 있고, 그 주식 가치가 나중 가면 더 커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증여를, 그 주주 구성 자체를 자녀들을 반드시 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우산 공제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반드시 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절세 목적이 아니라도 반드시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좀 노후 대비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및 바이오 기업의 초기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인데,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자산은 그냥 큰 틀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금, 이익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익여금은 우리가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보셨듯이 이익금이 났을 때 이익금이 쌓여 있는 걸 이익여금이라고 하고,
2월 결손금은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이 쌓여 있는 걸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익이익금이 커지면은 자본은 당연히 커지겠죠. 2월 결손금이 커지면은 자본은 손실이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그 정부 지원 사업 재무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눠주고 100을 곱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500% 이하, 유동 비율 50% 이상, 이자 보상 비율,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 나눠준 게 2 이상이면 양호, 자본 잠식은 2월 결손금이 자본금보다 더 커진 것입니다. 2월 결손금은 음의 마이너스의 계정이기 때문에 더 커지게 되면 자본 잠식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00%, 50%, 2 이상 뭐 되지 않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좀 요구하는 좀 비율인 것 같고, 이게 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사업에 따라 요건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보통 뭐 완전 자본 잠식 또는 3년 연속 부채 비율 500% 이상인 기업은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결산 시 요건 확인하셔가지고 담당 세무사님 또는 이제 회계사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예, 재무 요건은 맞출 수 어느 정도 좀 맞춰가지고, 예, 정부 지원 사업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2022년도 이전에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승인 이후에 지출에 대해서는, 연구 비용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자산화를 시킬 수가 있었고,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승인 이후에 연구 개발에 대한 임상 비용 같은 경우에 자산화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2022년도 이후에는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1상 승인 이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신약 개발도 임상 3상 승인 이전의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안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 초기 투자 비용이 우리가 좀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초기 투자한 것을 비용화 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 단계에서는 매출이 거의 없거나 작고 투입 비용이 당연히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손익계산서 보시면 매출에서 매입 제외하고 인건비 제외하고 기타 비용 제외하고 R&D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R&D 비용이 아마 그 임상 비용, 초기 투자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 R&D 비용을 비용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단기 손실이겠죠. 손실이면은 당연히 2월 결손금이 나올 것이고, 그럼 자본은 작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본 잠식 확률이 높아지고, 부채 비율은 당연히 증가하고, 이자 보상 비율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이 자본금보다 매년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없는, 이런 재무 비율 자체가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초기 투자를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자산화 처리를 했을 때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가지고 그 초기 투자 비용을, 임상 비용을 자산화 시켰을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단기 순손실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가정은 비용화 시킨다는 가정은 R&D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자산화 시킨다는 가정은 R&D 비용이 비유동자산, 무형자산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산이 커지겠죠. 2월 결손금은 당연히 감소하거나 잉여금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본 잠식 확률이 감소하고 부채 비율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이자 보상 비율도 관리할 수가 있어가지고 재무 비율 자체가 훨씬 이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나중에 그 회계 감사 할 때 외부로 공포되는 장부를 보면은, 그거 이 임상 비용에 대해서 자산화를 처리하려고, 자산화 시키려고 부단하게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오늘 제가 이제 구성한 강의는, 예,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좀 준비했고,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제가 따로 질의 받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자면은 일부 케이스, 아주 일부 케이스에서는 법인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케이스들도 있긴 합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근데 대부분 제가 만나봤었던 대표님들은 오히려 회사에 더 희생을 하고 자기 것을 잘 못 챙기는 안 슬래시 못 챙기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회사도 부자가 되지만 나도 넉넉해질 수 있는, 나도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이 너무 좋은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영업권 평가, 특허권 평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사업자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을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법인이 잘 됐을 때 그것을 나도 따뜻해질 수 있는 법인 잘 되게 먼저 만든 다음에 나도 같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대전 BHA 등등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단계까지 올라가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 보면은 임상 승인 이전에 지출된 것들이 자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 회사의 규모가 그만큼 단단해지고 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경영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대표님? 예, 맞습니다. 예. 네.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대기업의 경우 자녀를 주주로 넣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그 처음에 법인을 이제 설립하실 때 자녀한테 그 기초 주주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시면은 자녀한테 증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특수한개인들 간의 주식 거래잖아요. 그것도 증여도 특수한개인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가 평가를 하셔서 시가대로 증여를 하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세뱃돈 받은 거를 모아가지고 그 자본을 만들 때 들어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그 처음에 자본금 자체를 크게 설정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어, 배우자 그리고 대표자 자녀 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1,000만 원짜리 법인 우리가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인당 2천만 원까지가 증여공제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법인은 인당 250 증여세 신고하면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립 아, 당시에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뭐 추후에 이제 설립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이익 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그 우리가 이제 자본에 대한 가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시가 평가를 해 가지고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선증여를 좀 해주시는 게, 그래야지 이제 그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금 출처를 계속 마련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도 내가 조금 더 이 친구한테 현금을 주더라도 자녀들한테 그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금 출처를 좀 마련해주는 방안으로 전 법인의 주주 구성을 할 때 자녀들을 넣는 것을 좀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혹시 답변이 아마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10초 내에, 네, 15초 내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개발을 잘 하고 또 이런 좋은 사이언스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 입장에선 바이오 기업도 기업이거든요. 그죠? 기업의 어떤 그 이윤 창출이라든지 가치 증대에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았나 이번 강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네.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준비를 예, 열심히 좀 한다고 했는데, 뭔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예,
조금 저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혹여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더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무사가 이건 그냥 제 저기 한 얘기입니다만 세무사에 대해서 선정을 하실 단계거나 아니면은 좀 바꿔볼까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가율 세무회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박식하시고 빠삭하시고 굉장히 잘 해주시는 네, 세무회계사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번 바이오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세무회계 실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네.